안녕하세요. 생존자입니다. 지금 세계 금융 시장이 더욱더 패닉 상태로 가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했고, 퍼스트 리퍼블릭이라는 이제 미국의 또 다른 지방 은행이 파산에 이제 거의 가까워졌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뭐 JP 모건이나 이제 다른 대형 은행들이 나서서 지원금을 투입을 해서 이제 좀 진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미국의 어떤 지방 은행에서만 일어나는가 싶었는데, 이제 이게 갑자기 또 핵폭탄이 돼서 이제 스위스로 날아갔죠. 그래서 크레딧 스위스라는 이제 대형 은행이 파산을 했고, 지난 주말에 또 다른 대형 은행이죠. 이제 UBS가 이제 스위스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서 인수를 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뭐 인수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좀 디테일한 거는 아직까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도무지 좀 가라앉을 기미가 보여지지 않고 있고, 뭐 연준이나 이제 정부 그리고 이제 은행들이 나서서 수습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찌 보니 이게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거랑은 별개로 최근에 중국의 중앙은행에서 지금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은행들 파산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는데, 이제 언론에서 뭐라고 나왔나 봤더니 중국 경기가 이제 좋지 않아서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 이제 스티뮬러스 형태로 이제 추가 금리를 인하를 했다라고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언론이 얘기하는 것과는 이제 조금 다른 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주요 시장을 보시면은 1월, 2월까지는 좀 강세였다가 3월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하락세가 좀 다시 강해지고 있고요. 비트코인이 이제 오히려 지금 이런 제도권 은행이나 제도권 내에서 생기는 문제들로 인해서 약간 반사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거를 찍는 이 시점에는 거의 2만 8천 불까지 올라갔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일종의 뭐 디지털 금 같은 그런 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고요. 참고로 매수 매도 추천은 전혀 하지 않고 투자 관련 책임은 오로지 본인에게 있다는 거를 좀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은행들이 연속해서 파산을 하고 있는데, 시작은 크립토에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작년에 크립토가 이제 본격적으로 파산을 해서 이제 크립토 은행들도 이제 파산을 하기 시작한 게 이제 작년 말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실버게이트나 이제 시그네처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이제 희생양으로 파산이 된 상태고, 이 시그네처에 대한 건 좀 말이 많습니다. 지금 이게 건전성이 괜찮은 은행이었는데 크립토를 좀 공격하고 있는 이런 정부의 어떤 입김이나 이런 압력에 희생양이 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시그니처까지는 어쨌든 크립토랑 좀 연관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러려니 했었는데, 이게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제 나오면서 이게 본격적으로 제도권 안에 문제로 번져다 가고 있죠. 지금 또 퍼스트 리퍼블릭이라는 이 은행도 사실 그 지방 시중 은행이고요. 이제 커뮤니티 은행이라고 해서 이 지역 내에 어떤 그런 스몰 비즈니스가 뭐 자영업자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대출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고 있는 은행인데, 그러니까 이런 은행들이 지금 갑자기 이제 하나 둘씩 쓰러지기 시작하는 신호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신호고요.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 대형 은행들이 실리콘밸리 은행 때와는 다르게 좀 들어가서 지원을 하려고 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습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정확히 파산을 한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파산 위기에 몰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저번에 지난 영상에서 크레딧 스위스가 심상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뉴스가 나왔죠. 크레딧 스위스가 결국에는 파산을 하고 UBS가
전격적으로 이제 인수를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립토에서 시작해서 지금 글로벌 메이저 은행까지도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번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공포스러운 이런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거랑 별개로 중국 중앙은행에서 최근에 금리 인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핏 보면 기사들이나 이런 헤드라인, 그 주요 메인스트림 미디어의 어떤 그 설명을 보면 지금 경기 부양이라는 이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거든요. 서프라이즈 RRR 이제 RRR이라는 거는 이제 중국의 그 기준금리를 의미를 하는데 깜짝 인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안 그래도 이제 중국의 성장률이 전망치가 낮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다라고 이제 언론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전 세계의 이런 금융위기 공포가 지금 막 휩쓸고 이러고 있는 판에 금리 인하가 이제 전격적으로 발표가 됐는데 과연 이거랑 아무 관련이 없는 걸까? 정말로 단지 중국 내부의 문제만으로 지금 경기 부양을 위해서만 금리 인하라는 거를 하는 걸로 결정을 한 걸까라고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언론들이 얘기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확실히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는 이런 공포가 단순히 그 실리콘밸리 은행만의 문제는 아니죠. 이제 아니게 됐죠. 왜냐면 퍼스트 리퍼블릭에서 이제 크레딧 스위스까지 나왔기 때문에 점점 더 이게 그 스노우볼처럼 이제 굴러가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만약에 이게 이 실리콘밸리나 어떤 한 지방 은행만의 문제였었다면 연준이나 이제 대형 은행들이 곧바로 나서서 액션을 취했거든요. 그리고 정부까지 나서서 수습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시장은 패닉 상태가 계속 심해지고 있고 이게 더 번지고 있는 거죠, 불길이. 그래서 미국의 지역은행에서 일어난 일이 지금 스위스 대형은행으로 번진 거잖아요. 좀 랜덤하게 여기저기 불이 붙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어떤 방향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금 3개월 만에 중국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과연 이게 상관이 없는 일일까라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물론 주요 언론에선 지금 경기 부양, 뭐 양적 완화, 유동성 공급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중국이 이제 경기 부양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구나 이렇게 낙관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그렇게 그런 이유만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시장에 던지는 엄청나게 강력한 메시지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요. 바로 이제 달러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 유동성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이제 달러가 기축통화고 달러를 통해서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데 이런 금융 시스템에서 이 달러에 문제가 생길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이 바로 이 달러 유동성에 굉장히 좀 심각하게 균열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collateral이라고 해서 이제 담보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 시스템이나 통화 시스템은 전부 담보를 중심으로 돌아가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예를 들면 집을 사서 돈을 빌린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을 못 갚으면 집이 이제 담보고 그 담보가 은행 것이 된다는 건데 뭐 차를 살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모든 트랜잭션은 담보가 필수입니다. 달러 지금 문제이자 담보에 관련된 이슈인데 이 담보 관련된 얘기는 앞으로 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자세히는 안 갈 것 같고 다만
이제 달러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게 말이 되는 게 지금 중국이 달러 이제 제일 많이 빨아들였던 이런 나라잖아요. 전 세계 수출 1위 국가고 그 다음에 신흥국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달러가 문제가 생기면 중국은 심각해집니다. 뭐 우리나라도 예전에 IMF 겪었었고 나라들이 많죠. 그래서 이 달러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중국이 하는 액션은 이 달러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공통 분모는 유동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을 보시면요. 2010년 중반부터, 그러니까 2010년 이제 초반부터 그런 추세가 보이기 시작했고,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내에 있는 달러가 중국 밖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수출을 해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보다 중국에 이제 들어오고 있었던 캐피탈, 달러가 유출되는 양이 더 많습니다. 근데 지금 보통 중국에 들어오는 달러의 대부분은 중국의 중앙은행, 이 대차 대조표 상에서 이제 외환 보유고라는 자산, 에셋이죠. 자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달러를 벌어들이면 그게 이제 내 자산에 이제 그 대차 대조표상 들어가는데 이 달러를 벌어서 일종의 파킹을 시켜 놓는 것이 이제 미국 국채입니다. 그래서 뭐 중국만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뭐 유럽, 뭐 독일 이런 수출 많이 하고 이런 대부분의 나라들은 미국 국채를 사함으로써 달러를 이제 저장을 해놓는 거죠. 일종의 그 은행 계좌처럼 달러를 여기다가 이제 세이브를 해놓는 건데 중앙은행에서 이제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중국 내에 예를 들어서 다른 은행이나 어떤 기업들이 달러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오면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달러를 가지고 유동성을 공급을 해서 해결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거래는 달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축통화니까 그 외환 보유고를 그래서 평상시에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됐을 때 생기는 게 이제 우리나라 IMF 같은 구제금융, 그 론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게 좀 회계 장부 시스템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자산에 그 외환 보유고, 이제 달러 양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반대 쪽에 이제 부채죠. 부채 사이드에 보면은 지급 준비라는 이제 뱅크 리저브라는 게 있어요. 그 뱅크 리저브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은행이 금고에 강제적으로 보관해야 되는 화폐의 양입니다. 아시다시피 은행이 예를 들면 고객 뭐 예금액의 100%를 금고에 보관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몇 프로만 보관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죠. 그게 이제 지급 준비금이라는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은행이 이 강제적으로 보관을 해야 되는 양이 늘어서 이 보관량이 늘게 되면 은행이 이제 대출을 해주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유동성이 줄어드는 거고 그 반대가 되면 이제 유동성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금리를 통해서 조절을 하게 되죠. 외환 보유고의 변동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조절해서 지급 준비금 레벨을 이제 보유고에 맞게 맞춰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산, 외환 보유고가 바뀌면 자동적으로 이 금리를 조절을 해서 보유고에 맞게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외환 보유고가 적어지면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거고 반대가 되면 이제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그러면은 왜 이제 중국이 금리를 인하를 하고 있는 걸까에 대한 의문이 좀 풀리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가 중국 내로 들어오는 양이 이제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시스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 대차 대조표 상으로 맞춰야 되니까 지금 금리 인하를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왜냐면 장부상에 그렇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한 거고요. 언론이 봤을 때 금리 인하를 했다는 거는
이제 경제 부양을 이유로 했다고 했지만,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했다는 결과는 똑같지만 인하를 한 원인이 완전히 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중국이 이제 만약에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를 하는 거면 보통 이런 언론에서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맞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금리를 인하하는 이유는 그게 아니고 지금 중국 내 들어오는 달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유동성이 비는 거를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금리 인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좀 예시로 보여드리면 자산이 있고 뭐 부채가 있고 이제 순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차 대조표에. 근데 중앙은행의 자산에는 이제 외환 보유고, 이제 foreign exchange reserve라고 해서 외환 보유고가 있고, 이게 지금 중국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달러의 양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부채 쪽에는 이 지급 준비금이 있는데, 지금 이 자산의 양이 줄어들다 보니까 부채 양도 거기에 맞춰서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기계적으로 지금 조절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준 금리로 지금 지급 준비금의 양을 조절을 하는데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부채인 이제 지급 준비금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기준 금리를 낮춰야 되는 거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중앙은행이 달러 보유량이 지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강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고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니까 지금 이거를 어떻게 메꿔야 되느냐 했을 때는 중국 내 시중 은행들이 야 니네들이 좀 대출 많이 해줘라. 그래서 유동성을 만들어라 라고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시중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경제가 좋아질 거고 어떤 신용상의 문제가 없고 이런 어떤 계산이 서면 당연히 대출을 더 많이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유동성을 만들게 되는 거고 통화량이 늘게 되는 건데 과연 그렇게 할까 시중은행들이. 어쨌든 지금 중앙은행에서는 야 너네들 대출 좀 많이 해라고 주문을 금리 인하라는 걸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금리를 인하를 하는 게 아니고 달러 보유량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거를 언론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지금 금리 인하를 하는 거고 곧 중국 경제가 회복될 거고 유동성도 더 많이 들어올 거고 세계 경제가 다시 좋아질 거다라고 일종의 상상의 이제 회로를 돌리는 거죠. 달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고요. 그래서 중국이 계속해서 국채를 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국채를 계속 팔고 있거든요, 중국이. 그러면은 왜 파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달러를 확보를 해야 되니까 미국의 국채를 팔아야 되는 거죠. 미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거의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인데 지금 달러 유동성에 굉장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국의 금리 인하를 통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그게 수면 위로 나오는 거죠. 중국의 지방은행들, 유럽, 뭐 스위스나 뭐 독일 뭐 이런 국가들, 그다음에 중국까지 지금 달러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네들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겪어봤었고 우리나라도 그렇죠.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2008년도에 그때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엄청나게 환율 방어를 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신흥국이거나 이런 미국을 대상으로 대미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들은 그리고 빚이 많은 나라들은 앞서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유동성이 점점 더 악화가 되겠구나. 그거를 염려를 해서 선제적으로 지금 방어적인 행동을 먼저 하는 거죠. 금리를 인하를 통해서 지금 방어적인 행동으로 나서는 거고, 그래서 언론에서 말하는 경기 부양과는 거리가 아주 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언론들이 보면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들만 다 복붙해서 붙여 넣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의견들이 거의 안 나오고 특히 이제 메인스트림 뭐 CNBC 뭐 블룸버그 뭐 그다음에 이제 뭐 파이낸셜 타임즈 이런 데 쫙 제가 보면요.
다 거의 헤드라인도 비슷하고 거의 복붙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러티브가 하나가 이게 딱 강세인 내러티브가 있으면 그걸로 그냥 몰빵을 하는 거죠. 이제 다른 얘기가 안 나오고 어떤 다른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 계속 그 흐름만으로 좀 진실과는 거리가 있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결론 아닌 결론을 내리자면 미국의 이제 국채 수익률 곡선 아니면은 그 이제 국채 경매 이제 재무부에서 국채를 이제 찍어내서 그거를 경매를 하겠죠. 뭐 그런 경매 데이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전 세계 채권 시장, 예를 들면 뭐 일본의 채권 시장, 그 다음에 이제 국채 시장이죠. 그 다음에 독일의 국채 시장, 중국의 국채 시장, 뭐 이런 식으로 채권 시장을 좀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서 보면 지금 전 세계로 번지고 있는 이런 은행 파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공통 분모가 유동성, 즉 달러의 문제다 이제 그게 보여지고 있고 그러면 이게 지금 처음 있는 일이냐? 그렇진 않거든요. 2015년, 19년, 20년, 20년에도 이미 유동성 제대로 겪었죠. 그때 2020년 3월, 4월 락다운 했을 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올스탑이 되면서 미국 국채, 뭐 주식 결국 그 쇼크가 왔었고 그 유동성 문제를 풀기 위해 이제 연준이나 미국 정부에서 무제한으로 돈 찍어내겠다라고 급격하게 발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 문제가 이미 있었었고 이번에는 1년 만에 지금 금리 인상을 엄청나게 했고, 거기에다가 양적 완화의 반대인 양적 축소까지 같이 하는 바람에 쇼크가 빨리 온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은행 쪽에서 먼저 터진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중국의 금리 인하가 는 의미가 그렇게 크진 않겠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로 인한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겠죠. 왜냐하면 그 금리 인하를 한 이유 자체가 어떤 그런 방어적인 차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경기 부양이나 이런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한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연히 차이나 리오프닝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도 언론들이 차이나 리오프닝이 되면 원자재 가격들 막 뛰고 세계 경제가 다시 활황으로 돌아갈 거다라고 엄청나게 기사를 때려댔었는데 그게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물론 뭐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중국의 뭐 춘절 뭐 이런 얘기 해가면서 이제 곧 나올 거다 얘기했는데 지금 1월, 2월, 3월까지 데이터도 보면요. 무역 데이터라든지 아니면은 그때 제가 영상에서 언급했었던 어떤 일본의 수출 데이터, 우리나라의 수출 데이터 이런 것들 전부 보면 아직까지도 그런 효과가 거의 없거든요. 차이나 리오프닝은 다시 한번 이게 가능성이 적다라는 거를 또 알 수가 있고, 이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곳이라고 대부분 알고 있지만, 사실 중앙은행은 돈을 찍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 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마치 돈을 찍어내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중앙은행은 돈을 찍어내지 않아요. 시중은행들, 중앙은행 쪽에서 일어나는 거고, 중앙은행은 하지 않습니다. 뭐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따로 영상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앙은행에서 지금 계속 유동성을 공급을 해서 수습을 하고 있다. 무슨 긴급 프로그램, 뭐 구제 금융 프로그램을 발표를 해서 수습을 하고 있다라고 있지만 이 유동성 공급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돈을 찍어낸다라는 이런 내러티브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연준이 양적 축소를 작년에 시작을 했는데 사실상 양적 완화를 하고 있죠. 양적 완화라고 얘기는 안 하죠.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정치적으로 얘네들은 양적 완화를 다시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은 못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이미 사실상 양적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뭐 스왑 라인 확대, 아까 말씀드린 뭐 은행 구제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이 다 유동성을 긴급하게 투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이제 지금 부채가 최근 일주일 사이에 제가 여기에는 포함을 안 시켰는데 일주일 사이에 그 부채 변화량을 보면요. 갑자기 확 늘었거든요. 그래서 양적 축소가 아니라 다시 양적 완화로
처럼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 이게 지금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선회를 한 거죠. 연준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과 싸워야 되고 스스로가 만든 미션인 거죠, 일종의. 자기들이 해야 될 임무를 스스로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녹록치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런 금융 시스템 안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갑자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지금 양적 완화로 사실상 전환을 한 거죠. 연준이 사면 초과의 상황에 있고 좋든 싫든 금리는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계속해서 금리를 내려야 된다고 지금 소리를 치고 있는데 연준이 당장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죠. 네. 너무 지은 죄가 많아서 예전에 그 히스토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기가 어렵지만 결국에는 해야 될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금리를 한번 내리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할 수밖에 없을 그런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한다고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중국이나의 이제 진실, 실제 이제 표면적인 이유 말고 실제 이제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앞으로 이제 더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워낙 2008년과 같은 상황으로 지금 굉장히 혼란이 커지고 있거든요. 물론 2008년과 똑같이 일어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진행돼 가는 과정은 굉장히 좀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살아남는데 주력을 해야 되고 또 보수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상황이 물론 뭐 그렇다고 세상이 멸망하는 건 아니고요. 일종의 그것도 사이클의 한 과정이니까 이럴 때는 이제 최대한 몸을 사리면서 이제 보호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